21년 전 오늘, 한 젊은 변호사가 퇴근길에 사라졌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아직도 생일상을 차립니다. 53개의 촛불을 켜며 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기다립니다. 하얀 접시에 정성스럽게 담은 미역국, 32년 전 아들이 태어난 날부터 한 번도 거르지 않은 생일상이었습니다. 약혼녀는 다른 남자와 결혼해 살고 있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마치 그 여름날의 악몽은 없었던 것처럼 진실은 여전히 침묵 속에 묻혀 있습니다. 21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저희 채널을 클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이야기를 전달 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어줍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2004년 여름이었습니다. 신도시의 깔끔한 아파트 단지, 은행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나고 있던 그곳에 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김진우, 32세, 1204호의 부모님과 함께 살았어요. 매일 아침 8시 50분, 정확했습니다. 시계처럼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소리, 아파트 로비를 걸어나가는 발걸음, 30년 넘게 지켜온 패턴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아들의 셔츠를 다렸습니다. 전기다리미로 정성스럽게 구김을 펴냈어요. 아버지는 현관에서 아들의 넥타이를 고쳐주며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32세가 된 아들이지만 여전히 부모에게는 걱정되는 존재였거든요. 김진우는 1972년 4월 9일 지리산 자락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농부의 아들이었어요. 가난했지만 공부로 인생을 바꾼 케이스였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반장을 도맡았습니다. 중학교에서는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었어요. 고등학교 시절 토론대회에서 상을 휩쓸었고 선생님들은 변호사감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했죠. 마을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 변호사가 된 것은 동네의 자랑이었거든요. 2002년 1월 사법연수원을 31기로 수료했습니다. 그해 봄 서울의 한 대형 로펌에 입사했어요. 33층 유리 건물의 15층, 3평 남짓한 작은 사무실이 그의 꿈의 공간이었습니다. 3년 차 변호사였습니다. 아직 신참이었지만 그의 능력은 이미 로펌 전체에 알려져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법전들이 크기 순으로 정렬되어 있었고 서류함에는 날짜별로 분류된 문서들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완벽주의자 김 변호사라고 불렀습니다. 꼼꼼하고 성실하고 실수가 없는 사람, 지각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선배 변호사들은 그가 언젠가 파트너가 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연봉은 4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3년 차로서는 괜찮은 수준이었어요. 부모님께 매달 생활비를 드리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 조금씩 저축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진우에게는 법률보다 더 중요한 꿈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정을 꾸리는 것이었어요. 따뜻한 집,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언젠가는 아이들까지 어린 시절부터 꿈꿔온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약혼녀가 있었습니다. 박미영, 30세. 2002년 봄, 선을 통해 만났습니다. 김진우의 어머니, 친구가 주선했어요. 강남의 조용한 카페에서 첫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박미영은 한양여대 전자계산학과를 졸업했습니다. 한국전자에서 시스템 엔지니어로 일하는 똑똑한 여성이었어요. 1990년대 말, 여성이 IT 분야에서 일하는 것이 흔하지 않던 시절에 자신만의 길을 개척한 당당한 사람이었죠. 그녀의 아버지는 국세청 세무조사관이었습니다. 공직자로서 30년을 근무한 성실한 분이었어요. 어머니는 전업주부였고 집안 분위기는 보수적이고 단정했습니다. 김진우에게는 생애 첫 진짜 연애였습니다. 법학도 시절부터 오직 공부에만 매진했던 그에게 사랑은 완전히 새로운 세계였어요. 첫 만남에서 김진우는 긴장해서 커피잔을 넘어뜨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박미영이 웃었어요. 맑은 웃음소리에 그는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교제 2년, 그 시간 동안 김진우는 변했습니다. 주말마다 데이트를 위해 옷을 고르는 즐거움을 알았고
처음으로 향수를 뿌리기 시작했어요. 동료들도 그의 변화를 금세 눈치챘습니다. 더 자주 웃게 되었고, 때로는 일찍 퇴근하기도 했거든요. 박미영과의 데이트는 김진우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습니다. 영화관에서 로맨틱 코미디를 보고 한강공원에서 치킨을 먹으며 야경을 감상했어요. 박미영이 좋아하는 재즈바에서 처음으로 와인을 마셨고 그녀가 추천해준 소설책도 읽었습니다. 김진우는 행복했습니다. 32년을 살아오며 처음으로 느끼는 완전한 행복이었어요. 2004년 3월 15일 두 사람은 조용히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아직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지만 법적으로는 이미 부부였어요. 12월 3일 박미영의 생일에 맞춰 성대한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습니다. 김진우는 벌써부터 신혼집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박미영과 함께 가구점을 둘러보며 미래를 그려보곤 했어요. 행복한 상상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인생의 완성형을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성공한 변호사, 사랑하는 아내, 안정된 가정. 모든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완벽해 보이는 것들 뒤에는 때로 균열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벌어지고 있었어요. 2004년 7월 29일 목요일, 장마전선이 물러가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던 날이었습니다. 서울의 기온은 오전 10시부터 섭씨 33도를 넘어섰습니다. 아스팔트는 뜨겁게 달궈져 있었고 사람들은 그늘을 찾아 빠르게 걸어 다녔어요. 김진우의 하루는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렸습니다. 그는 한 번도 스누즈 버튼을 누르지 않고 바로 일어났어요. 30년 넘게 지켜온 습관이었습니다. 찬물로 세수를 하고 거울 앞에서 면도를 깔끔하게 했습니다. 전기 면도기가 아닌 일회용 면도기를 사용했어요. 더 깨끗하게 밀릴 수 있었거든요. 아침 6시 30분,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차려주신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30년 넘게 먹어온 어머니의 손맛이었어요.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더울 것 같다고, 물을 많이 마시라고. 김진우가 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8시 30분, 정장을 입었습니다. 회색 양복에 흰 셔츠, 파란색 넥타이. 항상 입던 조합이었어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몇 번이나 다시 매만졌습니다. 완벽주의자의 습관이었죠. 8시 57분, 집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CCTV가 그 모습을 기록했어요. 회색 정장에 파란 넥타이, 검은 가방을 든 모습, 걸음걸이는 평소와 같았고 표정도 평온해 보였습니다. 이것이 김진우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지하철 3호선을 탔습니다. 항상 같은 칸, 같은 자리였어요. 3호차 가장 앞자리, 손에는 법률 서적을 들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보며 그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오전 9시 15분, 로펌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었어요. 좋은 아침이라고, 오늘 날씨가 덥다고, 에어컨을 3개 틀어야겠다고. 일상적인 대화들이었습니다. 15층, 그의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하루 업무가 책상 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검토, 상속 관련 법률 자문, 다음 주 재판 준비. 오전 업무는 순조로웠습니다. 김진우는 집중력 있게 일했어요. 점심시간이 되기 전까지 4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오후 12시 30분, 후배 변호사와 함께 회사 근처 한 식당에 갔습니다. 명가옥이라는 작은 식당이었어요. 냉면을 시켰습니다. 무더위 때문이었죠. 후배가 물었습니다. 결혼 준비는 잘 되어가냐고. 김진우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이제 5달 남았다고. 청첩장 곧 돌리겠다고.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그 누구도 이것이 김진우의 마지막 점심 식사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오후 2시, 중요한 클라이언트와의 미팅이 있었습니다. 대기업 계열사의 법무팀장이었어요. 1시간 동안 진행된 미팅에서 김진우는 완벽한 법률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만족해했습니다.
오후 5시경 중요한 대화가 있었습니다. 동료 변호사 하나가 김진우에게 다가왔습니다. 내일 광주 재판건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김진우가 요즘 결혼 준비로 바쁘니 자신이 대신 가겠다고 했습니다. 김진우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사실 광주 출장을 가면 박미영과의 약속을 취소해야 했거든요. 며칠 전부터 계획한 저녁 약속이 있었습니다. 김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고, 서류는 완벽하게 정리해놓겠다고 말했어요. 그 순간의 선택, 김진우는 몰랐습니다. 그 결정이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줄은. 만약 그가 광주에 갔다면, 만약 그날 밤 서울에 없었다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까요? 오후 6시 정가, 김진우가 사무실을 정리했습니다. 평소보다 30분 일찍 퇴근하는 것이었어요. 책상 위를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서류들을 파일에 넣고 펜을 펜꽂이에 꽂고 책들을 제자리에 정렬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완벽한 상태로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였죠. 컴퓨터를 종료하고 재킷을 입었습니다. 가방을 챙기고 사무실 문을 나섰어요. 동료들에게 인사했습니다. 먼저 가겠다고, 내일 광주 출장 대신 가줘서 정말 감사하다고, 별 말씀을이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안전하게 들어가라고, 내일 보자고.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혼자였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넥타이를 다시 한번 고쳤습니다. 습관적인 동작이었죠. 그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저녁 박미영과의 약속, 12월 결혼식, 아니면 다른 무언가? 1층 로비, 경비원 김 씨가 인사했습니다. 안녕히 가시라고, 내일도 좋은 하루 되시라고. 김진우가 손을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오후 6시 5분, 건물 밖으로 나섰습니다. 여전히 뜨거운 공기가 그를 맞이했어요. 서울 시내의 아스팔트는 하루 종일 쬐인 햇볕으로 달궈져 있었습니다. 그는 어디로 향했을까요? 평소라면 지하철역으로 갔을 겁니다. 일산 서구 집까지 1시간 거리였거든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목격자가 없습니다. 건물을 나선 후 김진우의 행적은 완전히 묘연해졌어요. 누구를 만났을까요? 박미영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 어디로 갔을까요? 왜 지하철을 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왜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오후 6시 5분부터 오후 7시 9분까지 64분의 공백. 이 시간 동안 김진우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오후 7시 9분 청계터널 요금소를 한 대의 차가 지나갔다는 것을, 그리고 그 차의 조수석에 김진우로 추정되는 남자가 앉아 있었다는 것을. 그날 밤 9시 일산 서구 아파트 1204호, 김진우의 어머니가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진우가 벌써 들어왔을 시간이었거든요. 저녁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진우가 좋아하는 갈치조림과 미역국, 그리고 직접 담근 김치까지. 하지만 주인공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진우가 오늘 많이 늦는다고. 아버지는 TV 뉴스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회식이라도 있을 거라고. 요즘 젊은 사람들 회식 많이 한다고. 하지만 어머니의 불안은 커져갔습니다. 30년 넘게 키운 아들의 패턴을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진우는 늦을 때는 항상 미리 연락을 했어요. 예의 바른 아이였습니다. 밤 10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진우한테 전화해보라고. 따르릉, 따르릉. 신호음이 길게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며 아버지가 다시 걸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어요. 3번째, 4번째.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김진우는 받지 않았습니다. 밤 11시, 12시. 시간은 흘러갔지만 진우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거실에 앉아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TV는 켜져 있었지만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했고 엘리베이터 소리만 들려도 진우가 온 것 아니냐며 기대했어요. 새벽 1시. 아버지도 이제 심각해졌습니다. 정말 이상하다고.
진우가 이렇게 연락도 없이 늦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눈물이 글썽였어요. 무슨 일 생긴 건 아닐까,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걱정했습니다. 새벽 2시, 부모님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인근 대형병원 응급실에 전화해봤지만 김진우라는 이름으로 들어온 환자는 없었습니다. 긴 밤이 계속되었습니다. 부모님은 거실 소파에 앉아 서로를 의지하며 아들을 기다렸어요. 어머니는 진우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습들을 떠올렸습니다. 초등학교 때 늦게 들어와서 미안하다고 말하던 모습, 대학 입시 결과를 기다리며 같이 떨었던 날들, 사법시험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의 기쁨. 다음 날 아침 7시, 김진우는 여전히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진우의 회사에 연락했습니다. 어제 정상적으로 퇴근했는지 물었어요. 회사에서는 6시쯤 나갔다고, 평소보다 조금 일찍 퇴근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진우는 회사에서 집으로 오는 도중에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요? 오전 9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던 가족들이 약혼녀 박미영에게 연락했습니다. 진우가 어디 있는지 물었습니다. 어젯밤에 집에 안 들어왔다고 말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박미영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놀라는 기색도 없었어요. 광주에 재판이 있어서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 휴가를 간다고 했다는 거예요. 산 쪽으로 간다고, 휴대폰이 안 터질 거라고, 며칠 후에 연락 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박미영의 대답은 너무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마치 미리 준비해둔 답변 같았어요. 가족들은 잠시 안도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진우는 가족에게 여행 계획을 말하지 않은 적이 없었거든요. 형이 회사에 다시 확인해봤습니다. 동생이 광주 출장 갔는지 물었어요. 회사에서는 아니라고, 어제 동료한테 위임했다고, 광주는 안 갔을 거라고 답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박미영의 말과 다른 상황이었어요. 며칠이 지나도 김진우로부터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확실히 이상한 상황이었어요. 일주일 후, 가족들이 다시 박미영에게 연락했을 때 그녀의 말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실 혼수 문제로 많이 다퉜다고 했습니다. 목소리에 피로감이 묻어 있었어요. 혼수 문제냐고 가족들이 물었습니다. 박미영이 답했습니다. 진우가 차 사무실을 요구했는데 자신은 그럴 형편이 안 됐다고, 그래서 많이 싸웠다고, 아마 결혼의 회의를 느끼고 떠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가족들은 당황했습니다. 진우가 그런 요구를 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진우는 박미영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조심스러워했는데 8월 5일, 실종 일주일 만에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32세 성인 남성이 며칠 집에 안 들어온 게 무슨 큰일이냐고 했어요. 하지만 아들은 그런 아이가 아니라고, 30년 넘게 키웠는데 이렇게 연락도 없이 사라질 아이가 아니라고 가족들이 호소했습니다. 경찰은 요즘 젊은 사람들 다 그렇다고, 스트레스 받으면 훌쩍 떠나기도 한다고, 일주일 정도 더 기다려보라고, 곧 연락 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김진우의 실종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성인 남성의 가출은 흔한 일이었으니까요. 박미영도 경찰서에 불려갔습니다. 진술을 해야 했거든요. 김진우와 마지막으로 연락한 게 언제인지 물었습니다. 7월 28일 저녁이었다고, 전화 통화했다고 답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물었습니다. 내일 저녁에 보자고 약속했다고, 하지만 29일 저녁에 연락이 안 됐다고 말했습니다. 29일 저녁에 직접 만나지는 않았는지 물었습니다. 아니라고, 만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박미영의 진술은 일관되었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말을 믿었어요. 혼수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박미영이 답했습니다. 자신은 형편이 안 되는데 진우가 계속 요구해서 힘들었다고. 경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있을 법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8월 10일, 김진우의 실종은 공식적으로 자발적 가출로 처리되었습니다. 적극적인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가족들만이 불안과 걱정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9월 15일,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회색빛 하루였습니다.
김진우가 실종된 지 정확히 48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오후 3시 20분. 김진우 아버지가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있을 때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익숙한 목소리 같았어요. 아버지라고, 자신이라고 말하는 목소리. 진우라고 했습니다. 순간 아버지의 심장이 멈추는 듯했습니다. 48일 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였어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어머니가 달려왔습니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정말 진우냐고, 어디 있냐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느냐고, 왜 연락을 안 했냐고. 전화 속 목소리가 답했습니다. 죄송하다고, 잘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고 말투도 어딘지 어색했어요. 감정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 있는지 말하라고. 지금 당장 데리러 갈 테니까 기다리라고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아니라고, 아직은 안 된다고 전화 속 목소리가 답했습니다. 왜냐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아픈 데는 없냐고 아버지가 다그쳤습니다. 괜찮다고, 나중에 연락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잠깐만, 엄마랑도 얘기 좀 하라고 아버지가 말하려는 순간, 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부모님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한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좀 이상하지 않았냐고. 아버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뭔가 진우 같지 않았다고. 목소리도 낮았고 말투도 평소랑 달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살아있다는 거 아니냐고.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계속 의심스러웠습니다. 30년 넘게 키운 아들의 목소리를 구별하지 못할까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있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4시, 박미영의 사무실. 팩스기에서 삐삐 소리가 나며 한 장의 종이가 나왔습니다. 박미영이 다가가서 종이를 집어들었어요. 김진우의 필체로 보이는 편지였습니다. 미안하다고, 다른 여자가 생겼다고, 헤어져 달라고, 그동안 고마웠다고, 행복하게 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박미영은 그 편지를 보고 무표정하게 서 있었습니다. 놀라거나 슬퍼하는 기색도 없었어요. 마치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동료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안색이 안 좋다고. 박미영은 괜찮다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답하며 편지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박미영이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김진우에게서 편지가 왔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여자가 생겨서 헤어지자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경찰들은 안도했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젊은 남자가 갑자기 사라지면 대부분 여자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사건을 종결하겠다고, 본인이 살아있고 자발적으로 새로운 삶을 선택한 것이니까 더 이상 조사할 게 없다고 했습니다. 김진우의 실종은 공식적으로 자발적 가출로 최종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경찰서에서 주장했습니다. 그건 아들 목소리가 아니었다고. 30년 넘게 키운 아들 목소리를 못 알아볼 리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답했습니다. 부모님 심정은 이해하지만 본인이 직접 연락했고 편지도 보냈는데 더 이상 뭘 조사하겠냐고. 성인이 자신의 의사로 새로운 삶을 선택한 건데 경찰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사건은 완전히 종결되었습니다. 2004년 12월, 원래라면 김진우와 박미영의 결혼식이 있어야 할 달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체념 반, 분노 반의 심정으로 진우의 흔적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로펌에 남아있던 그의 개인 물품들을 가져와야 했거든요. 형과 아버지가 함께 사무실로 갔습니다. 작은 사무실 안에는 진우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었어요. 크기 순으로 정렬된 법전들, 날짜별로 분류된 서류들, 책상 모서리에 놓인 가족 사진, 책상 서랍을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맨 아래 서랍 깊숙한 곳에서 형이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은행 영수증들과 현금, 인출 내역서들이 빼곡히 들어있었어요. 모두 박미영과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2004년 3월 15일, 제주도 여행비 500만 원, 박미영의 계좌로 이체. 4월 22일,
신용카드 대금 800만 원. 역시 박미영 명의 5월 30일. 생활비 지원이라고 적힌 1,000만 원. 6월 10일. 가장 충격적인 것. 박미영이 다니는 회사 직원들의 월급 2천만 원. 더 많은 영수증들이 나왔습니다. 명품 가방 300만 원. 액세서리 200만 원. 심지어 박미영 아버지의 병원비 500만 원까지. 총액을 계산해 보니 놀라운 금액이었어요. 1억 2천만 원. 형과 아버지는 말을 잃었습니다. 김진우의 연봉이 4천만 원 정도였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거액을 마련했을까요? 은행에 가서 김진우의 거래 내역을 확인해 봤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마이너스 대출 3천만 원, 신용대출 4천만 원, 그리고 사채 2천만 원. 김진우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돈을 마련했습니다. 그의 통장 잔고는 거의 0원이었어요. 빚만 9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아버지가 중얼거렸습니다. 진우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형이 박미영이 산다는 오피스텔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혹시나 해서 찾아가 봤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고 낯선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형이 박미영을 찾는다고 말했습니다. 남자는 여기 안 산다고, 작년에 이사 갔다고 답했습니다. 혹시 박미영의 남편 아느냐고, 김진우라는 사람인데 본 적 있냐고 형이 물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남편이냐고 반문했어요. 이상하다고, 자신이 알기로는 이승호라는 사람과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승호요? 형이 되물었습니다. 네, 덩치 큰 남자였다고, 며칠 전까지도 봤다고. 그런데 그 사람이 남편이 아니었냐고 남자가 말했습니다. 형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승호, 그게 누구죠? 박미영에게 다른 남자가 있었던 건가요? 조사해보니 이승호는 30대 중반의 남자로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미영과 2년 넘게 동거하고 있었어요. 혼인신고서를 다시 확인해봤습니다. 거기에 적힌 연락처가 이승호의 휴대폰 번호였어요. 박미영은 처음부터 김진우를 속이고 있었던 겁니다. 혼인신고를 하면서도 다른 남자와 동거하고 있었던 거예요. 가족들은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보라고, 진우가 박미영에게 1억 2천만 원이나 줬다고. 그리고 그 여자에게는 동거남이 있었다고. 뭔가 이상하지 않냐고 호소했습니다. 경찰도 이번에는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재수사를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05년 3월, 새로운 수사팀이 구성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박미영을 다시 불러 조사했어요. 수사관이 물었습니다. 그날 저녁, 7월 29일 저녁에 어디 있었냐고. 박미영이 답했습니다. 집에 있었다고. 일산 서구 집에 있었다고. 혼자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네, 혼자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어떤 차를 타고 다녔냐고 물었습니다. 박미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이승호 씨 차를 가끔 빌렸다고. 7월 29일에도 빌렸냐고 물었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이승호의 차량 번호로 전국의 CCTV와 톨게이트 기록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청계터널 요금소 CCTV. 2004년 7월 29일 오후 7시 9분 3초에 찍힌 영상이었습니다. 화질은 흐릿했습니다. 2004년 당시의 CCTV는 해상도가 낮았거든요. 하지만 분명히 보였어요. 이승호 소유의 은색 소나타. 번호판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앞자리에는 두 사람이 타고 있었어요. 조수석의 남자.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맨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은 명확하지 않았지만 체형, 머리 모양, 옷차림이 김진우와 일치했어요. 운전석의 여자. 역시 얼굴은 불분명했지만 체형과 머리 길이로 봐서는 박미영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전문가들이 정밀 분석에 나섰습니다. 영상 분석 전문가가 보고했어요. 조수석 남성의 넥타이 색깔과 형태를 보면 김진우가 그날 아침 착용한 것과 매우 유사하다고.
자켓의 색깔도 회색으로 아파트 CCTV에 찍힌 옷과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체형 분석 결과도 나왔습니다. 키 175cm 내외, 체중 70kg 내외로 추정된다고 김진우와 거의 일치한다고 했습니다. 운전자에 대한 분석도 이어졌습니다. 운전자의 신장은 154cm 내외로 추정된다고, 박미영의 키는 155cm로 거의 일치한다고, 운전 자세와 체형도 박미영과 유사해 보인다고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수사관들이 박미영에게 이 CCTV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이 차가 이승호 씨 차 맞냐고 물었습니다. 박미영이 답했습니다. 네, 맞는 것 같다고. 그럼 이 여자가 당신이냐고 물었습니다. 박미영은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라고, 자신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차는 분명히 이승호 씨 차고 체형도 비슷한데 어떻게 당신이 아니냐고 수사관이 따졌습니다. 박미영이 답했습니다. 그날 차를 운전하지 않았다고, 자신은 집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어디로 가고 있었을까요? 다른 CCTV들을 추적해본 결과 차량은 경기도 방향으로 향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외로 나가면서 추적이 어려워졌어요. 중요한 것은 시간이었습니다. 박미영은 그날 밤 10시 30분경 일산 서구에서 목격되었거든요. 청계터널을 7시 9분에 지났다면 3시간 21분의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서울에서 3시간 반 이내에 왕복할 수 있는 거리, 경기도 외곽, 강원도 일부, 충청도 북부까지 가능한 범위였어요. 그 넓은 지역 어딘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두 사람은 왜 그곳에 갔을까요? 그리고 김진우는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경찰이 증거들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박미영이 받았다는 자필 편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필적 감정 전문가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 편지는 한 사람이 연속해서 쓴 것이 아니라고, 여러 글자를 다른 곳에서 오려내어 붙인 흔적이 명확히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확대 분석 결과 글자마다 잉크의 농도가 달랐고 종이의 질감도 미묘하게 차이가 났습니다. 무엇보다 글자 가장자리에서 절단 흔적이 발견되었어요. 원본이 있다면 비교 분석이 가능하다고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수사관들이 김진우의 사무실과 집을 다시 수색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개인 수첩을 발견했어요. 수첩을 펼쳐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편지에 쓰인 글자들과 정확히 일치하는 부분들이 칼로 오려져 있었어요. 미안해, 다른, 여자가, 생겼어, 헤어져줘 같은 단어들이 수첩 곳곳에서 잘려나가 있었습니다. 완벽한 일치라고, 편지는 이 수첩에서 글자를 오려내어 만든 위조품이 확실하다고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박미영이 직접 만든 가짜 편지였던 겁니다. 그런데 왜 그녀는 이런 편지를 위조했을까요? 김진우가 정말 다른 여자와 떠났다면 굳이 편지를 조작할 이유가 없잖아요? 수사는 계속되었습니다. 김진우가 실종된 후의 이상한 일들도 다시 조사되었어요. 휴대폰 개통 기록부터 확인했습니다. 김진우 명의로 2004년 8월 15일에 새로운 휴대폰이 개통되어 있었어요. 개통 장소는 강남의 한 대리점이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왔는지 대리점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난다고, 워낙 오래됐고 손님이 많아서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개통 서류에는 흥미로운 점이 있었습니다. 신분증 사본과 함께 지문이 찍혀 있었어요. 지문 대조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진우의 지문이 아니었어요. 오정민이라는 다른 사람의 지문이었습니다. 오정민을 찾아 조사했습니다. 30대 중반의 남자로 당시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였어요. 2004년 8월에 누군가의 부탁으로 휴대폰 개통을 대행한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오정민은 처음에는 기억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추궁하자 조금씩 기억을 되살렸어요. 있었던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누가 부탁했는지 물었습니다. 여자분이었다고, 박미영이라고 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부탁이었는지 물었습니다. 남편이 가사 상태라고 하더라고, 돈이 필요하다고,
대신 휴대폰 개통을 해달라고 했다고 답했습니다. 돈을 얼마나 받았는지 물었습니다. 50만 원 정도 받았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오정민의 증언에 따르면 박미영은 그에게 정장을 입고 가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변호사니까 양복을 입어야 한다고 말하면서요. 전입신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진우가 일산 서구에서 서울로 주소를 옮긴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오정민이 대행한 것이었어요. 왜 전입신고까지 해달라고 했는지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다고 그냥 시키는 대로 했다고 답했습니다. 전입신고 당시 담당 공무원도 기억했습니다. 그날 신고자의 얼굴이 사진과 차이가 있어서 지문을 찍었다고 좀 이상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문 검사 결과 역시 오정민의 것이었습니다. 보험 관련 서류도 발견되었습니다. 김진우가 가입한 생명보험의 수익자를 박미영으로 변경하려는 시도가 있었어요. 다행히 서류 미비로 변경되지는 않았지만 시도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 보험 수익자를 바꾸려고 했는지 수사관이 박미영에게 물었습니다. 그런 적 없다고, 자신은 보험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고 박미영이 답했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 기록에는 박미영의 이름으로 문의 전화가 여러 번 있었다고 되어 있었어요. 모든 증거가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박미영은 김진우가 살아있는 것처럼 조작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마치 그가 돌아오지 않을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범죄 심리학자들이 사건을 들여다봤습니다. 이 사건은 매우 계획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발적 범죄가 아니라고. 위조 편지, 명예 도용, 생존 신호 조작, 이런 일들을 즉석에서 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범인은 김진우의 일상을 잘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의 성격, 행동 패턴, 주변 사람들까지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었어야 가능한 일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범인은 김진우가 돌아오지 않을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대대적인 조작 작업을 벌일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프로파일러가 분석했습니다. 만약 살인 사건이라면 7월 29일을 정해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치밀하게 계획했을 것이라고. 유인, 살해, 시신 처리, 그리고 사후 증거 조작까지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범행 방법도 추정해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외진 곳으로 유인한 후 조력자와 함께 살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승호가 그 조력자였을 수도 있고 다른 누군가였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심리분석가가 박미영의 행동을 분석했습니다. 박미영의 행동에서 주목할 점은 감정 표현의 부재라고 했습니다. 2년간 사귄 연인이 갑자기 사라졌는데도 크게 동요하지 않았다고.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불안, 슬픔, 분노 등의 감정이 나타나는데 그녀는 처음부터 가출했을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편지를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했습니다. 충격을 받거나 울지 않았다고. 마치 예상하고 있었던 일인 것처럼 행동했다고 말했습니다. 언어 분석 전문가도 흥미로운 점을 지적했습니다. 박미영의 진술에서 특이한 점은 시제 사용이라고 했습니다. 김진우에 대해 말할 때 과거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착한 사람이었다, 정말 성실했다 같은 식으로 말했다고. 실종자에 대해서는 보통 현재형을 쓰는데 그녀는 마치 그가 이미 죽은 것처럼 말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모든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 계획된 범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어요. 21년이 지난 지금 전문가들은 세 가지 주요 가설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자발적 실종입니다. 김진우가 스스로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1억 2천만 원이라는 엄청난 빚, 젊은 변호사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였어요. 게다가 박미영의 이중 생활을 알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자가 다른 남자와 동거하고 있다는 사실, 자신은 돈만 대주는 호구 역할이었다는 깨달음이 있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의문점이 많습니다. 왜 박미영은 위조 편지를 만들었을까요? 왜 보험 수령인을 바꾸려 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김진우의 성격상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30년 넘게 키운 부모님을 버리고
아무 연락 없이 21년을 보낼 만큼 냉정한 사람이었을까요? 두 번째, 사고사입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가 있었을 가능성이에요. 그날 밤 박미영과 함께 어딘가로 간 김진우. 혹시 그들 사이에 격한 다툼이 있었을까요?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우발적인 사고가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밤늦은 시간 시골길에서 사고가 나서 차가 강이나 절벽 아래로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2004년 당시에는 지금처럼 CCTV나 블랙박스가 많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 가설도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고라면 왜 신고하지 않았을까요? 설령 김진우만 사망하고 박미영이 살아남았다 해도 정상적으로 신고했다면 충분히 해결될 일이었어요. 사후 조작 작업들은 어떻게 설명할까요? 위조 편지, 명예 도용 등은 우발적 사고 후에 패닉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너무 치밀하고 계획적입니다. 21년 동안 시신이나 차량의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도 이상합니다. 단순 사고라면 언젠가는 발견되었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세 번째, 계획적 살인입니다. 가장 의심스럽지만 동시에 가장 설득력 있는 가설이에요. 박미영이 처음부터 김진우를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1억 2천만 원을 받아낸 후 더 이상 필요 없어진 김진우를 제거하려 했을 수도 있습니다. 동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경제적 동기가 가장 유력합니다. 김진우로부터 더 이상 돈을 받아낼 수 없게 되었고 오히려 그가 진실을 알게 될 위험이 있었죠. 김진우가 박미영의 이중생활과 동거남의 존재를 알게 되면 모든 것이 끝장날 수 있었거든요. 7월 29일을 정해놓고 모든 것을 계획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광주 출장을 취소하게 만들고 저녁 시간에 만날 핑계를 만들어서 유인했을 거라고 분석합니다. 범행 방법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외진 곳으로 유인한 후 조력자와 함께 살해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승호가 그 조력자였을 수도 있고 다른 누군가였을 수도 있습니다. 시신 처리도 미리 계획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깊은 산속이나 물속에 유기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2004년 당시라면 지금보다 훨씬 쉬웠을 거예요. 사후 조작 작업들도 모두 사전에 준비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위조 편지용 수처, 명예 도용을 위한 오정민과의 접촉, 보험금, 관련 준비까지 말입니다. 하지만 이 가설에도 약점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직접 증거가 없어요. 시신도 없고 범행 도구도 없고 목격자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정황 증거에 의존하고 있어요. Chapter 10 침묵하는 사람들. 현재 박미영은 다른 남자와 결혼해 살고 있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방송 제작진이 찾아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 김진우와 만난 적 없다고 말했습니다. CCTV 속 여자는 자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대신 나왔습니다. 아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그 일로 많이 고생했다고, 더 이상 묻지 말아달라고 말했습니다. 21년 전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녀만이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습니다. 당시 동거남이었던 이승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사건은 잘 모른다고, 기억나는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자기 차를 타고 다닌 사람은 박미영일 거라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적 없으니까 그럴 거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입을 닫고 있었습니다. 21년이 지났지만 그날 밤의 진실을 아는 사람들은 여전히 말하지 않고 있어요. 왜일까요?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요? Chapter 11 기다림의 무게. 21년이 흘렀습니다. 김진우의 부모님은 이제 70대가 되셨습니다. 아버지의 머리는 완전히 하얗게 되었고 어머니는 관절염으로 걷기도 힘들어 하십니다. 하지만 매년 4월 9일 아들의 생일이면 여전히 상을 차립니다. 미역국을 끓이고 생일 케이크를 사와요. 53개의 촛불을 켜며 혹시나 해서 기다립니다.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배어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냥 살아있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형은 지금도 동생을 찾고 있습니다. 실종자 사이트에 글을 올리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전단지를 나눠주기도 해요.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가족이니까요. 언젠가는 진우가 돌아올 거라고 믿는다고 말합니다. 여동생은 매년 오빠 생일에 국화꽃을 들고 한강을 찾습니다. 어딘가에 있을 오빠를 위해 꽃을 띄워보내는 거예요. 오빠가 어디 있는지만 알고 싶다고 말합니다.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라도 알고 싶다고 눈물을 흘립니다. 21년,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기다림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요. 세월은 흘렀지만 기다림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박미영은 다른 남자와 결혼해 살고 있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방송 제작진이 찾아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 김진우와 만난 적 없다고 말했습니다. CCTV 속 여자는 자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대신 나왔습니다. 아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그 일로 많이 고생했다고, 더 이상 묻지 말아달라고 말했습니다. 21년 전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녀만이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습니다. 당시 동거남이었던 이승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사건은 잘 모른다고, 기억나는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자기 차를 타고 다닌 사람은 박미영일 거라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적 없으니까 그럴 거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입을 닫고 있었습니다. 21년이 지났지만 그날 밤의 진실을 아는 사람들은 여전히 말하지 않고 있어요. 왜일까요?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요? 21년이 흘렀습니다. 김진우의 부모님은 이제 70대가 되셨습니다. 아버지의 머리는 완전히 하얗게 되었고 어머니는 관절염으로 걷기도 힘들어 하십니다. 하지만 매년 4월 9일 아들의 생일이면 여전히 상을 차립니다. 미역국을 끓이고 생일 케이크를 사와요. 53개의 촛불을 켜며 혹시나 해서 기다립니다.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배어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냥 살아있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형은 지금도 동생을 찾고 있습니다. 실종자 사이트에 글을 올리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전단지를 나눠주기도 해요.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가족이니까요. 언젠가는 진우가 돌아올 거라고 믿는다고 말합니다. 여동생은 매년 오빠 생일에 국화꽃을 들고 한강을 찾습니다. 어딘가에 있을 오빠를 위해 꽃을 띄워보내는 거예요. 오빠가 어디 있는지만 알고 싶다고 말합니다.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라도 알고 싶다고 눈물을 흘립니다. 21년,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기다림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요. 세월은 흘렀지만 기다림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21년 전 그날 밤, 청계터널을 지난 두 사람. 김진우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1억 2천만 원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박미영은 왜 21년째 침묵하고 있을까요? 그날 밤 터널 너머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아직 답을 모릅니다. 어쩌면 영원히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그날 밤 멈춰섰다는 것을, 그를 사랑하는 가족들이 21년째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미제 사건은 숫자가 아닙니다. 통계가 아니에요. 그것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가족들의 아픔입니다. 일산 서구의 작은 아파트 1204호에서는 오늘도 한 어머니가 창가에 서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아들이 돌아올까봐 말이에요. 그리고 어딘가에는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언젠가 입을 열기를, 김진우 가족의 긴 기다림이 끝나기를 바랍니다. 최근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희망이 생겼습니다. AI 화질 복원 기술로 흐릿한 CCTV도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되었어요. DNA 분석 기술도 획기적으로 발전했죠. 진실은 언젠가 밝혀집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말입니다.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04년 7월 29일 저녁, 한 젊은 변호사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아직도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